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서의 뜻밖의 발견. 2. 3나노 반도체 한국 허락 없이 못 만든다. 3. 엘론 머스크 패닉.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강원도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곳에 또 하나의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현재 미증류의 자원 위기를 겪고 있는 원유 시장에서 한국이 석유 원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석탄 자원이 석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 덕분에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하는 석유를 한국이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름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안 냉각되었던 관계였던 사우디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이든, 4달 사우디 방문, 육아 안정 시급.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카슈크지 암살 명령 내린 적업서 정부도 상상초 월고통 겪어. 암살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 사우디 지도자로서 전적인 책임.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로 전통의 우호 관계였던 사우디와 미국 사이는 서먹한 사이로 발전했죠.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수백 명의 왕권 승계 경쟁자를 숙청하고 자신의 행적에 불만을 토로한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암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미국은 사우디와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인권 외교로 대표되는 미국의 행동에 사우디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두 국가는 이 이후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저버리며 사우디 통치자를 만나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세계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있는 원유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증산을 요청하며 미 증산 요구하자 오레스 플러스 원유 아닌 천연가스 석탄이 문제다. 산유국들이 거부한 속내는 국제유가 최고치의 G20도 압박. 러시아가 생산하는 만큼 중동에서 추가 증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죠. 오히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조를 유지하며 외톨이 만든다. 던 사우디 방문. 고유가의 인권 외교 자존심국인 바이든 회돌이로 만든다더니 고유가의 고개 숙여 카슈크지 살해 등 인권 침해 면죄부 효과. 미국 위주의 국제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었죠. 미국도 석유 가격 파동에 영향을 받으며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죠. 미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소비자 심리 지수도 사상 최저. 1년 새 2배 오른 미 휘발유값. 소비의 나라 미국 지갑 닫는다. 미국 국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와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고 석유 가격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력을 의심받았죠.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며 조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다급하게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미 재무부, 육아 급등의 수익 증가, 러시아 원유 상한 논의 중. 그렇기에 인권 위반을 저지른 사우디에 직접 날아가서 증산 요청을 해야 할 정도로 다급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주민, 육아 급등에 표변한 미 중동 정책 힙이 엇갈린 사우디 이란. 미 대통령조차 쩔쩔맥 정도로 육아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내년 세계 석유 수요 사상 최대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은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석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단기 에너지 전망통의 전망치 내내 국세계 경제성장 따른 휘발유 경유 수요 증가 원인 분석. 2021년 석유 소비는 9,690만 배럴로 1억 배럴을 넘지 않았지만
석유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1억 배럴은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한국은 석유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커지는 우크라 리스크 원유 수입 5위 한국, 문제는 에너지. 자칫 잘못하면 석유값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덕분에 석유 가격 상승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생산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설사 석유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대륙붕에 묻혀 있는 자원을 캐내거나 외부 영토에서 뽑아낸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최근 한국이 성공한 기술 덕분에 굳이 멀리 나가서 석유를 뽑아오지 않아도 한국에서 석유를 생산할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반도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석탄을 석유로 만들어 이를 대체한다면 석유 위기에서 한국은 충분한 대비가 가능해지는데요. 석탄에서 인공석유 뽑아낸다. 원유 배럴당 $100 돌파된 경쟁력 충분 에너지연구원 SK에너지 등 기술개발 박치.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인 석탄액화 기술 CTL은 원래 친환경 에너지원 사업에 밀려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 사업 기술이 더욱 각광받았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석유 자원의 가치가 다시 중요해지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자 석탄액화 기술 역시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전문가 기고, 국내에서 개발된 석탄액화 기술 수출의 의미. 특히 중요한 점은 강원도 지역에 풍부하게 석탄이 묻혀 있기에 이 기술만 있다면 반영구적으로 석탄을 석유로 변환 한국은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에너지부 DOE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2030년에 이르러 1일 24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기. 향후 탄소 에너지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죠. 강원도에 묻혀있는 석탄 대부분은 무연탄으로 총 석탄 매장량은 15억 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억 톤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척에 묻혀있는 매장량은 5억 6,558만 톤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석탄 매장량의 75.4%를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죠. 과거 산업 일꾼들이 석탄을 캐던 곳인 강원도는 최근 환경 문제와 수익성 문제로 인해 폐광을 거듭하며 석탄 캐는데 소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에너지 기술과 세계 각국에서 석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탄이 또 하나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기술에 있어 순도를 높이는 연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석탄에서 석유로 변환 시 97.5%에 가깝게 석유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준이라면 굳이 석유 자원을 탐색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셈이죠. 미 광업연구소 역시 한국의 석탄 석유 변환 기술에 대해 주목하며 고순도의 변환으로 보게 된 한국의 액화 석유는 충격적이라 증언. 적유값 금값 시대 산욕국 꿈 이뤄줄 희망의 신년 금술. 이 정도면 강원도는 석유 위에 떠있는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죠. 석탄 가공 청재의 합성정유 추출 2030년까지 약 200조 원 시장 기대 국내선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유망. 과거에는 변환하는 데 있어 오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규모 석탄 석유 변환 시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서 변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석유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국가기관 외에도 한국 민간업체인 SK에너지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기술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린코올 개발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적인 변환에 성공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SK이노베이션, 값싼 석탄서 청정가스 추출, 그린곶 이 프로젝트는 중단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비용이 투입되고 인력이 들어간다면 강원도를 중심으로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은 상황. 엄청난 양의 석유가 사실 발밑 아래에 잠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석유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서 석탄을 석유로 바꿀 수 있다는 소식에 경악.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한국은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머리를 쌌댔다고 하는데요. 석탄 액화 기술로 만든 석유는 석유값보다 더 값이 싸기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지에서는 한국산 석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런 흐름에 내심 불만을 품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 역시 석탄 액화 기술을 몰래 개발하고 있었고 중국 내 묻혀 있던 석탄을 이용해 석유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원 문제에 있어 매번 어려움을 겪는 중국도 석탄과 석유 수입은 물론이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석탄 액화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세계 최고 CTL 기술 보유 석탄에서 효율적으로 합성 석유 만드는 촉매 개발.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연간 2,000톤 규모의 간접 석탄 액화 기술 실험을 진행하면서 순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863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실험이 진행. 고공행진이던 유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중국에서 실제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고순도의 에너지원인 석유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하는 순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실험에선 석탄에서 석유로 변경 시 순도 수준이 최대 70%에 지나지 않아 설사 석유로 바꾼다고 해도 더 많은 양의 석탄 액화 석유가 필요한 것이 밝혀졌죠. 비교해봤을 때 석유를 직접 수입하는 게 더 싼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번번이 원하는 수준으로 석유를 만들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한국이 높은 순도의 기술 개발을 완수하고 강원도 석탄을 이용해 현재 석유 위기를 극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꽉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을 했어도 스포트라이트는 한국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뒤늦게라도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석탄 액화 석유 공장을 건설. 위린시에 연간 100만 톤 규모의 CTL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하고 내이멍구 지역에도 CTL을 다루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중국 등 다시 거액을 투자해 한국 수준을 쫓아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한국을 뒤쫓아 고순도의 액화 석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비장의 카드, CTL, TSMC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뛰어든 3나노 공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TSMC 위 성장 동력이 한풀 꺾인 가운데 삼성이 완전한 시장 탈환을 위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역이용하고 소부장을 국산화하며 중국과 대만의 몸쪽 깊숙이 들어가는 묵직한 훅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죠. 완전히 물살을 탄 삼성은 이제 심지어 세계 1위 독점 기업의 아선까지 깨뜨리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의 근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TSMC는 신랄한 비판을 받고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의 뒤를 따라 만든 3나노 공정 반도체가 사실상 별 효용이 없는 무늬만 3나노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 위키칩은 TSMC가 국제전자소자학회 IEDM 2022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서 3나노 기반 SRAM은 이전 제품 대비 공정 미세화의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 위 3나노 1세대 N3 공정에서 생산된 SRAM은 반도체 셀 면적이 5나노 기반 칩 대비 불과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나노 2세대 N3이 제품과 비교하면 아예 면적이 동일하죠. 위키칩은 255mm 위다이 크기에서 SRAM 27.6% 면적을 차지하는 칩을 3나노와 5나노로 각각 제작했을 때를 가정해서 SRAM 위 비중을 비교했습니다. 3나노 공정을 적용하면 다이 크기는 44mm 2로 SRAM은 거의 30%를 차지했습니다.
5나노로 만들었을 때 SRAM 비중은 22.5%로 3나노로 만들었을 때가 오히려 더 높은데요. 결국 SRAM 면적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데 TSMC 3나노가 유리하지 않다는 게 위키칩의 결론입니다. TSMC도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SRAM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진보된 N3S 공정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N3S 칩은 2024년에야 생산될 전망이라서 당분간 TSMC 3나노 공정은 5나노 대비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TSMC는 수율 문제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초 9월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수율 개선을 위해 4분기 말로 미뤄졌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화 논란까지 겹치며 TSMC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TSMC가 경쟁력을 잃는 사이 삼성은 이미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고 여러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엔비디아와 퀄컴, IBM, 바이두 등을 3나노 고객으로 확보했죠.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베스터스 포럼 2022에서는 파운드리 고객 수를 2027년까지 5.5배 이상 늘리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비단 대만 TSMC 실패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반도체 역시 상당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세관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13억 705만 달러, 한화 약 1조 6,700억 원어치의 반도체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보다 무려 36.5% 줄어든 것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정책으로 14나노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상급의 DRAM,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의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수출도 제한했죠. 이에 따라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11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3억 4,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일본 장비는 40% 감소한 6억 8,700만 달러, 한국 장비는 50% 줄어든 2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11월 반도체 수입도 스마트폰과 PC 산업이 내수 부진과 선진국 주문 감소로 침체가 겹치면서 작년 11월 대비 27.2% 줄어든 30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과 소비 모두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인데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눈에 띄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반도체 기업 오너 100인이 총자산이 3할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 이지웨이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올해 총자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8%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 순자산이 100억 위안을 넘는 중국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숫자도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줄어들었죠. 미국의 제재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의 목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동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규제에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기업의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전까지 중국은 미국 내 기업들한테도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 등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지난해 중국에 145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수출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규제 이후 이들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2023 회계연도에 매출 25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죠. 랩리서치는 규제 발표 직후 내년 매출이 20억 물결표 25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LA도 12월로 끝나는 현 분기에만 매출이 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단 미국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 주요 장비업체 보유국들한테도 규제 동참을 요구했고 이들은 뻔히 보이는 역풍을 함께 입을 것을 우려하며 미국의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결국에는 뜻을 굽히고 미국의 방침에 일정 수준 보조를 맞춰주기로 했지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라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발을 걸치고 있었던 만큼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각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악재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막힌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크고 작은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된 전략은 바로 한국의 특기, 국산화인데요. 한국 반도체의 수건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소위 소부장 국산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는 판로만 제외하면 중국과 엮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즉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칩 4동맹에 참여하면서 내걸은 선제 조건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으로의 판로는 여전히 확보해둔 상태로 제재만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부장 국산화의 또 다른 효과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좋은 예시인데요. 하필이면 이 두 나라가 웨이퍼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원료인 네온가스의 주요 수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생산량을 합치면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이 될 정도였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고 우크라이나는 산업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는데요. 네온가스의 가격은 즉시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6월쯤에는 그 수준이 극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배나 비싸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네온가스의 국산화에 나섰고 성공했습니다. 그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국외에서의 리스크로 수요가 생기자 빠르게 생산성을 갖추고 발주처를 국내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6월 톤당 290만 9천 달러에 달했던 네온가스 가격은 빠르게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국산화에 성공한 10월, 9월 대비 무려 69%나 하락한 77만 6,600달러까지 가격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산화의 효과를 톡톡히 본 반도체 업계는 소부장 중 가장 허들이 높은 장비의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단 몇 군데의 유니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과 SK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중소규모 소부장 기업들과 손을 잡고 독점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 국산화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비인데요. 이 노광장비 중에서도 극자외선을 쏴서 3나노급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EUV 기술은 ASML이 사실상 시장 전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나노 공정에 기업의 운명을 건 삼성의 입장에서는 EUV 기술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TSMC와의 경쟁에서 아예 확실한 우위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죠. 독점 시장을 쥐고 있는 만큼 ASML 제-EUV 장비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모델에 따라 대당 3천억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급량도 연간 50에서 60대 수준이라 몇 안 되는 반도체 기업들끼리 이 장비를 얻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EUV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장비 수출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삼성은 소부장 기업 이솔, 자회사 세메스와 함께 EUV 기술의 획득에 뛰어들어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둔 상태인데요. 지난 10월 세메스가 개발한 EUV용 트랙 장비는 퀄 테스트의 통과에 내년쯤 양산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고 공정 오류를 잡아내는 마스크 리뷰 설비 역시 이솔의 주도하에 상용화에 성공해 고객을 유치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쫄지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당황스러운 상황. 머릿수와 저가 공세로 잠시 우위를 가져갔던 중국과 대만도
시간이 지나며 결국 기술을 가진 한국에 다시 왕좌를 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시장에서는 선택받는 법이죠. 한국 기업의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결국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부 한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자 최초 자동차 양산 시설을 만든 포드도 100년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한국 배터리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기종의 전기차들이 한국의 배터리와 함께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상용화시킨 것은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여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한 차로 원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준비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초창기 일본의 전기차 기업들은 전 세계 순위에 항상 10위권 안에 있으면서 강국으로 군림했었지만 현재는 10위권이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은 저 멀리 잊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자동차들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신개념 자동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약 120년 자동차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드가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한국의 배터리를 확보하고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내에서 연일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 왕좌에 앉아있는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권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합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와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과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합작사를 설립하며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투자가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유명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생산시설은 총 129기가와트시로 기존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내년에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 F105의 사전 계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 이노베이션과 포드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투자는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더 단단해지는 한국과 미국의 완성자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동맹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GM도 합작하여 매년 7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둘의 합작도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혜성처럼 떠오른 미국의 신흥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와 합작하여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 세단의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는 약 1억이 좀 안 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사람이 1만 3천 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가 이제 막 시작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최고급 버전인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은 동급 테슬라의 전기 세단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는 것인데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은 1회 충전만으로 83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미 정부의 공식 등급을 받은 것이기에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시된 테슬라 S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약 637km인데 이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 200km를 더 갈 수 있어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삼성의 3I에서 생산한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인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이제 막 시작한 전기차 업체부터 대형 자동차 기업까지 모두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끔 세계 최강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 이외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없어 해외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글로벌 10위권 내 배터리 기업은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미국이 군사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기업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고 일본의 유일한 대형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은 외국 투자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소닉의 기술력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량 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주의 동맹은 한국밖에 없다는 미국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 생산이 한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판매되는 제품 중 총 생산의 70% 이상이 미국산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 로열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며 30%만 수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약 3억 3천 명이 미국 국민들이 전부 한국 제품을 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것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 말고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질 만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이 그 원인인데요. 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은 바로 수소전기차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신개념 자동차라고 말하냐고 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기술력 때문에 생산하지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수소전기차도 높은 기술력 때문에 상용화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보통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연료전지 스택의 일관 생산에 성공하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미대륙의 한 부호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미국의 부호는 바로 일론 머스크로 한국이 수소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가 상용화된 지금 수소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된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과거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으며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소를 충전해줘야 하는 수소전기차는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며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멈춘다면 수소전기차는 발전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환경을 더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공기 정화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수소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기차는 가정용으로 운용되는 것에는 좋지만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화물차로 쓰기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무엇보다 수소 충전 시간이 전기 충전 시간보다 빠릅니다. 전기차의 경우 안심하고 운전하기 위해선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의 충전 시간이 걸리는데 수소전기차는 길면 8분입니다. 무게면에서도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볼 때 수소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가볍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석유를 완전히 수소로 전환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소 발전은 워낙 고효율이기 때문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선박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 발전에도 효과적이며 좀 더 나아가 항공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소전기 발전에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수소경제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수소연료 전기 스택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큰 돈을 주고 구매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상용화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수소전기차 조롱의 악마의 주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만큼 일본도 근시안적인 태도로 배터리 산업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거나 전통이나 옛 것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국가로 잘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 자동차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전기차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일본은 잘못된 설계로 공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 때문에 전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는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기술 도입을 잘하는데 전기차를 개발할 때 기존 자동차에 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미처 세상을 지배하기도 전에 수소전기차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중인데요. 한국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소연료전지 최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의 엄청난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